제 사연을 클릭하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딸은 이제 곧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벌써 초등학생이 될 준비를 하는 걸 보니 세월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네요. 얼마 전 입학식도 했고 며칠 후에는 학교에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딸을 보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회한에 잠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적어 보냅니다. 우선 저의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지금 사는 곳도 강원도이지만 전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했었어요. 저희 집은 비록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런 집안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라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릴 때는 동네에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골마을에서 행복한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때는 여름이면 시냇가에서 놀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동네 산에 올라가서 썰매도 타고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방앗간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어릴 때 놀기도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했던 저는 중학생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에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플랜카드도 붙일 정도로 제가 서울 4년제 대학에 간 것은 동네의 이슈가 되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자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공기업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바로 공기업 시험에 합격하여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저의 인생은 정말 무난하게 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나면서 제 인생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대학 때부터 마땅히 연애를 한 적 없던 저에게는 검도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직장인 검도반에서 검도를 배우고 땀을 쫙 뺀 후에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고 잠에 드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도반에서 문제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반에서 대련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머리와 허리 등 유효 타격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 사람과의 대련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긴 후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썼던 호구를 벗고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왜 웃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여성분이신데 대단하시네요. 제가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한 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검도관 앞에서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네? 저랑 가볍게 맥주 한잔 하실래요? 오늘 제가 졌으니까 쏠게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저는 별로... 그러지 말고 이 건물에 있는 호프집 가서 한잔해요.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제 손을 이끌고 검도관 건물에 있던 호프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후에 본인 소개를 했어요. 전 이 검도관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전에 조금 배웠었어요. 제 이름은 전효섭입니다. 반가워요. 네, 저는 여기 다닌 지 좀 됐어요. 저는 윤서윤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를 보며 빙그레 웃던 그 남자가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 서윤 씨 보고 첫눈에 반한 거 아세요? 네? 좀 당황스럽네요. 죄송해요. 제가 초면에 너무 들이댔죠.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워서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 사람이 명함을 주어서 봤더니 저희 회사 근처에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싶은 마음에 제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사 퇴근 후에 검도를 하러 다녔는데 평일에 일하고 운동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반으로 옮겨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반으로 옮긴 후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아서 모르는 번호라 누군가 하고 받았더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씨,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누구세요? 저 전효섭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아니, 평일에 안 오시길래 혹시 저 피해서 안 오신 건가 해서요. 네? 설마요. 그냥 평일에 회사 다니면서 하는 게 좀 버거워서 주말반으로 바꿨어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어디세요? 지금 퇴근하고 집인데요? 그럼 지난번에 만났던 검도관 건물 호프집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왜요? 서윤씨 정말 눈치 없으시다. 연애 많이 안 해보셨죠? 그 질문에 어쩐지 허를 찔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호프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약간 허풍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윤씨, 저는 서윤씨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촉이 좋거든요. 서윤씨 보자마자 후광이 비치면서 아, 저 여자가 나랑 결혼할 여자구나 싶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 아니라서 연애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희 동네의 원룸촌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빌라에 투룸짜리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네 주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가끔씩 저녁에 만나서 맥주도 한잔하고 산책도 하다 보니까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2살 많았고 가끔 진지한 얘기를 할 때면 사람이 진중한 면도 있어 보여서 자꾸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따라서 검도관을 주말반으로 바꿔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사람이 자주 봐야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사람에게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가 같으니까 퇴근 후 편의점에서 음료수도 같이 마시고 야식도 먹고 주말이면 검도관에 나가서 검도를 하고 생활 패턴이 비슷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연애한 후에 남자친구는 원룸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전셋집에 살고 있었고 계약을 연장해서 더 지낼 수 있었어요. 서윤아, 나 이사 가야 하는데 그냥 우리 같이 살까? 너희 집 전세지? 전세 연장도 됐고 한데 나랑 같이 사는 거 어때? 어차피 우리 매일 만나니까 같이 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좀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 같아. 제 말에 남자친구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미리 살아보면서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맞춰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만약에 살면서 나 마음에 안 들면 그때 헤어져도 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시선도 있고 동거는 좀 그런데. 야, 너는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니? 요즘 그런 게 어딨어. 일부러라도 동거하고 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나 다다음 주까지 방 빼야 하니까 그 전에 결정해줘. 남자친구는 고민하는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심각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하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서 저도 모르게 세뇌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던 남자친구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건 저도 싫었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 끝에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방을 내주며 각자 방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녀가,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새 한 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신 저는 철저히 피임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회식을 하고 거하게 취해서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임기구를 도중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월경을 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약국에서 사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2줄이 나왔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일찍 출근한 뒤였고 저는 그날 출근도 하지 못한 채 병가를 쓰고 집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2줄이 뜬 임태기 사진을 보내고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곧바로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온 거야? 어떡해, 이건 예정에 없던 일이잖아.
나는 너무 기쁜데?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하자.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남자친구가 기뻐해서 다행이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죄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혼자 당차게 일하면서 사는 줄 알았던 외동딸이 결혼도 전에 덜컥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이 많이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날 병가를 쓰고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한 결과 임신 5주차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에 꽃다발과 케이크까지 사와서 축하한다는 말을 했어요. 서윤아, 우리 애기 태명은 튼튼이라고 하자. 튼튼하게 낳아서 잘 키우자.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을 좀 앞당기는 것뿐이야. 이건 축하할 일이라고. 너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어줬는데 넌 안 기뻐? 모르겠어. 좀 애매해.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론 걱정이 돼. 제 말에 남자친구가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든든하게 너 지켜줄 거야. 다음 주에 웨딩 박람회 한다고 회사 선배가 말해줬는데 우리 거기 가보자. 어떤 남자들은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여자친구를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 남자친구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안심이 됐어요. 항상 결혼 타령을 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보다 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 박람회에서 할인된 가격에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예식장을 발견하고 덜컥 예식날을 잡고 계약금을 넣게 되었어요. 서윤아, 이거 너무 좋다. 우리 계약하자. 나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너 카드 있지? 이걸 계약하자고? 그럼 이거 너무 좋은 기회야. 남자친구는 항상 즉흥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제가 걱정 섞인 대답을 했어요. 우리 이래도 돼? 어른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윤아, 이거 정말 좋은 조건이야. 이대로 가기 아깝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뭐. 그래도 6개월 뒤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니지. 너 아이 낳기 전에 식 올리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원래 제 강단이 있고 고집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즉흥적인 남자친구의 말에 어느새부턴가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결정에 항상 따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결국 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형이 있었고 형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조카도 있는데 본인도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며 기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고 아버지와 어릴 때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30분만 가면 되는 거리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동거를 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살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처음으로 정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원룸 나가야 되면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그건 싫어. 왜? 그냥 싫어. 너 나랑 사는 거 정말 그렇게 고민되니? 나는 이미 너와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섭섭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화가 난 남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조금 과할 정도로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살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행복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현실적인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무룩해지면서 감성적으로만 호소했습니다. 웨딩 박람회에서 식장을 예약한 후에 저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엄마한테 먼저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윤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진지해?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아이 가졌어요. 뭐? 남자친구 있다더니 그 사람 애야? 네,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은 무슨. 이제 너 나이도 있고 결혼해야지. 그래도 너무 서두른 감이 있네. 저희 엄마는 크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 마음을 신경 쓰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옆에서 듣고 노발대발 화가 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소윤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러면 새끼 내가 아주 그냥. 아빠, 죄송해요. 근데 저 결혼할 거예요. 식장도 예약했고요. 벌써?
얘들이 무슨... 빠르다 빨라, 어? 아무튼 네 남자친구 얼굴 좀 보자. 이번 주말에 내려와. 그리고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 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도 준비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 저희 어머니는 반겨주셨지만 아버지는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걸 눈치챈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와, 팔에 근육이 장난 아니세요. 정말 멋있으십니다. 뭔 보자마자 팔 근육 이야기는. 그럼 나랑 팔씨름 한번 하겠나? 예? 아유, 제가 질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 검도도 하고 운동 좀 했다며. 팔씨름 한번 하자고. 아버지의 말에 두 사람은 팔씨름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남자친구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막상막하로 몇 번이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남자친구의 팔을 바닥에 내리 찍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못 이기겠네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져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저 만족한 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떡부터 해서 잡채, 보리굴비 등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셨고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반주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친구가 특유의 아양과 허풍으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슬렸어요. 그 바람에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습니다. 제가 서윤이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 튼튼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일 없어요. 그 말에 저희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 구체적인 계획 있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서윤이보다 더 커요. 원래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해야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보시다시피 저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 얼큰하게 취한 저희 아버지에겐 그 말이 좋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남자친구의 답변에 저희 아버지가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도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산다면야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지금 보니까 각오가 단단한 것 같고 책임감도 있어 보이네.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뭐 어쩌겠어. 잘 살아봐.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에게 합격 점수를 받은 남자친구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제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렸으니까 조만간 오빠 어머니한테도 인사 가야지. 꼭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가야지. 그래, 다음 주 주말에 가자. 남자친구는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잘 하지도 않았고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말에도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미리 알았더라면 그 사람과 사귀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공허한 후회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에게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뭐 여자친구? 왜 갑자기?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요. 결혼? 네가 무슨 결혼을 해? 그 집 돈 많대? 엄마. 귀찮게 뭘 찾아와. 아무튼 알았어.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와 저의 방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했기에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그 다음 주 주말에 저희는 남자친구 어머님 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선물을 뭘 준비할지 고민하다가 백화점에서 고급 화장품 세트를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집은 20평대의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어주는데 예비시모는 머리가 부시시해서 추리닝 바람으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시모로부터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담배 쩐내도 나더라고요. 왔냐? 들어와라. 엄마 뭐하고 계셨어요? 뭐하긴 쉬고 있었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효섭씨 여자친구 윤서윤이라고 해요. 예비시모는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도 차려야 되나? 밥 안 먹었냐? 밥 안 먹고 왔어요, 엄마.
인사하는데 좀 받아주시지. 예비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에 겨우 저를 보더니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왔으면 앉아. 밥을 왜 안 먹고 와? 기다려봐. 집에 먹을 게 있나? 그러더니 예비시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따라가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저를 끌어안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시모가 부엌으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야, 다 됐다. 와서 앉아. 저는 부엌 식탁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밥과 반찬이 아닌 술상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맥주와 소주, 그리고 김과 마른 안주가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집에 밥도 없고 술이나 마시자.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예비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시켜 먹을 걸 그랬네. 그냥 이거라도 먹어. 야, 너 이름이 뭐랬더라? 네, 저 윤서윤이라고 해요. 그래, 서윤인지 모식갱인지. 너는 술 좀 하니? 엄마, 서윤이 임신했어요. 술은 무슨 술이에요? 임신? 아이고, 꼴에 임신까지 시켰어? 네 애는 맞아? 엄마! 남자친구가 소리를 쳤고 예비시모가 술을 따르다가 손이 흔들려서 술병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으로 술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고 예비시모가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너 얘가 어떤 앤 줄은 알고 결혼하려고 하니? 얘 여자친구 만났다 하면 바람 피우고 때리고 그러던 애야. 경찰서도 몇 번 갔을걸? 너한테는 아직 안 그랬나 보다. 얘 중학생 때 나도 때렸어. 지 엄마를 때렸다고. 기억나지? 누가 지 애비 안 닮았을까봐. 그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집구석이니까 내가 안 그러고 배겨? 정신 좀 차려요. 언제까지 술독에 빠져 살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본색 나오네. 야, 너 이런 애랑 결혼할 거야? 하긴 애까지 가졌다는데 어쩌겠니?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백화점에서 사온 화장품인데 마음에 드실지. 화장품? 야, 내가 화장하게 생겼니? 얼굴에 로션도 안 바르고 사는 사람인데? 갖다 버려. 그럴 거면 돈이나 주지.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준 선물 꾸러미를 집어 던졌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어머니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불현듯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런 꼴을 평생 보고 살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죄송한데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오빠, 나 오빠랑 결혼 못하겠어. 없던 일로 하자. 제 말에 남자친구는 길길이 날뛰며 더 소리를 질렀어요. 너까지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는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예비시모는 그걸 보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래야지. 이래야 내 아들이지. 두 사람이 다투는 동안 저는 혼자서 그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제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에 너무 놀랐고 예비시모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파혼을 다짐했어요. 남자친구는 뒤늦게 술에 취해서 저와 살고 있던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아, 아까 본 거 다 잊어줘.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랑 살면서 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평생 알코올 중독 때문에 우리 형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해해줘. 난 모르겠어. 내가 아까 본 오빠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결혼은 어떤 일로 하자.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는 어쩌고. 이미 되돌릴 수 없어. 너 나랑 결혼해야 돼. 그렇게 말하며 남자친구가 TV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제 모습을 보고 진정한 남자친구가 저를 억지로 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갑자기 화가 나서. 소윤아, 너한텐 나밖에 없잖아. 나도 너밖에 없어.
결혼하지 말자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 그렇게 이중인격 같은 태도를 보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경악했고 그럴수록 더욱 제 다짐은 굳혀져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꾹 참고 그날 밤을 넘겼어요. 그 다음날 남자친구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소윤아, 배고프지? 어제 저녁도 못 먹고 밥 먹자. 나 생각 없어. 출근할게. 그리고 내가 어제 한 말 진심이야. 나 오빠랑 결혼 못하겠어. 오늘 중으로 짐 다 빼줘. 서윤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너 없으면 안 돼. 다시 생각해줘. 우선 잠깐 떨어져서 지내자. 나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래, 그럼 내가 일주일만 기다려줄게.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줘. 일주일 동안 집엔 들어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그건 그래,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남자친구가 순순히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전셋집 계약도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당장 집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집을 정리하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했어요. 다행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좋은 공인중개사분을 만나서 집을 빨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삿날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이삿짐을 다 실어보낸 후에 남자친구가 도착했습니다. 뭐야? 집에 왜 짐이 없어? 오빠 짐은 따로 빼놨어. 소윤아, 도대체 왜 이래? 내 결심은 변함이 없어. 파혼하자. 식당 예약했던 것도 내가 다 취소했어. 위약금도 내가 불어줄게. 어차피 다 내 돈으로 한 거니까. 제 말에 남자친구는 텅 빈 집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뱃속의 애도 생각해야지.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만해. 난 오빠의 다른 모습을 다 봤고 그 모습까지 감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는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부시시한 추리닝 바람의 예비 시모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열린 문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 어쩌겠어. 그러자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도 무릎을 꿇게 하고 제 앞에서 당장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른 모양이었어요. 엄마, 언제까지 내 인생 이렇게 망칠 생각이야? 빨리 서윤이 앞에서 빌어요. 그러자 건성으로 제 앞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미안하다 얘야. 너 임신도 했는데 어쩌려고 그래. 애비 없는 애로 키울 거니? 이런 애비라도 있기는 있어야지. 제발 용서해주라. 어?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잘못했어. 그 어색한 연기를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웃고 있자 남자친구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야, 윤서윤, 웃겨? 뭐가 웃긴데?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남자친구 짐 중에 있던 검도할 때 쓰는 목도를 꺼내들더니 집안에 있던 세탁기와 냉장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괴성을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예비시모였던 여자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사람의 행패 부리는 걸 다 촬영하고 도망쳐 나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간 경찰은 현행범으로 남자친구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재물손괴죄로 남자친구를 고발했고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그 인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만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어디야? 어디로 도망간 거야? 나 만나서 얘기해. 나는 오빠 만날 생각 없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너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너희 본가도 내가 알고 너 회사도 내가 알아. 너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협박하는 거야? 또 경찰서 가고 싶구나? 야, 미안하다고! 어디야? 만나서 얘기해. 술에 잔뜩 취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술 취했어? 그럼 곱게 집에 가. 애는 내가 혼자 낳아서 잘 키울게. 야, 너 미쳤어?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쾅 하고 부딪히는 굉음이 들려왔어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별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30분이 지난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 휴대폰 주인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요? 지금 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의식도 없고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저는 어쨌든 사고가 났다는 말에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비씨 모두 한참 뒤에 도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술 먹고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했나봐요. 뭐? 그 미친놈이 기어코... 아이고...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6시간이 흐른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전효섭 씨 보호자분들? 네, 맞아요. 전효섭 씨가 지금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겨우 의지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고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시모였던 여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효섭아, 내가 너랑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면 어쩌냐? 어? 일어나!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는 뇌사 판정을 받고 호흡기를 뗀 후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제가 너무 놀랐고 파혼을 결정한 건 후회가 없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정말 괴로웠어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며 죽은 남자친구의 형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 가족도 남자친구 어머니와 연을 끊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집에 처박혀 지냈어요. 죽은 남자친구의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한 통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한 후에 제 본가로 내려갔어요. 부모님 댁 근처에서 지내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본가에 내려갔을 때 저의 몰골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아, 우리 딸 서울에서 너무 기막힌 일을 겪었네. 꼴이 이게 뭐야. 밥 좀 많이 먹어야겠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이 아이 못 지우겠어요. 이미 많이 자라서 배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고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버지가 말없이 안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제가 불효를 저질렀지만 이미 엎어진 물 어떻게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게 된 저는 저도 모르게 속이 다 골마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어머니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우울증과 트라우마 증세가 너무 깊게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를 돌보며 정신도 몸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가 근처에 있던 공기업에 재취업을 도전했고 성공해서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회사도 다니며 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이를 보면서 제 아픈 상처를 치유했어요. 죽은 전 남자친구가 원망도 되었고 제가 파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긴 건가 싶은 죄책감에도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을 통해서 모든 일은 제가 어쩔 수 없었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아준 아빠인 그 사람을
더 이상 원망하거나 저 스스로 자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많이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옛 기억을 더듬어 풀어내다 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몇 번씩이나 느껴야 했네요. 지금은 약도 끊고 건강하게 아이와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을 겪었지만 제가 낳은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네요. 한부모 가정에 아빠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 아이를 강하고 씩씩하게 잘 키울 생각입니다. 제 고향 친구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요즘은 캠핑을 가요. 친구 중에는 이혼하고 저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 딸이 어릴 때부터 만나온 사이라서 제 딸은 자기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5살 무렵에 왜 자기는 아버지가 없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빠 없어? 우리 딸, 아빠는 하늘 날아가서 밤하늘의 별이 됐어. 밤이 되면 우리 딸 잘 크고 있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렇구나. 아빠는 별이 됐구나. 괜찮아. 난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 정말? 그래도 되는 거 맞아? 그럼 맞지. 나는 거짓말 안 해. 그 말을 듣고 아이를 껴안은 채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킨 기억이 있네요. 저보다 더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예요. 앞으로도 제 아이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제 삶도 열심히 가꾸며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제 철없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혼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선을 받아와서 이제는 많이 무뎌졌어요. 제 팔자가 참 드세다고도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전 제가 겪은 일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앞으로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연애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누군가 나를 좋아해준다면야 감지덕지죠 뭐. 아무튼 간에 내 얘기를 남에게 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데다 사연을 다 올려보게 되네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말랐던 적은 태어날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저희 모습은 늘 어려서부터 살찌고 뚱뚱한 여자아이였거든요. 매번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기 일쑤였죠. 그런 제가 사춘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었지만 늘 언제나 전 뚱뚱한 여자로 낙인이 찍혔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언제나 제 자신에 대해 위축되어 있었어요.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더더욱 없었고 늘 언제나 놀림감에 불과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매번 그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급기야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걸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서 말했던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고 남자라고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남자를 애인으로서 만나본 적도 없으니 정말 저 같은 여자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왠지 내가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나와 거리가 먼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라고만 여겨졌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늘 안쓰러워 보였던 이모는 이제 그만 운동 좀 하고 살도 빼서 지금이라도 시집가라고 했지만 저는 늘 싫다고 대답했어요. 누가 저한테 장가를 오겠냐며 이모에게 말하니 이모가 하는 말이 그래도 아직 젊지 않냐며 그리고 평생을 먹는 것만 알았지. 남자라고는 티끌만큼도 모르고 살아왔던 너이기에 어쩌면 다른 여자들에 비해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 좀 하라고 하며 살 좀 빼라고 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듯 말하는데 정말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던 엄마의 잔소리보다 이제는 이모의 잔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모가 다시 찾아왔는데 아주 화색이 돋는 얼굴로 찾아와서는 저보고 하는 말이 뜬금없이 선 한번 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이모에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선 안 본다고 잘라 말하면서 나 같은 뚱뚱한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고 말하니까 이모가 하는 말이 현숙이 너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너 좋다는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게 사실이냐고 말하니까 정말이라며 정말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며 아무리 취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현숙이 너처럼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전 그 남자가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모가 갑자기 막 망설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모 왜 그러냐며 그 남자가 대체 누군데 그러냐면서 궁금하다고 막 보채니까 이모가 저보고 하는 말이 시장에서 과일 파는 아저씨 알지 않냐고 하길래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안다며 그 과일 가게 아저씨 아들이냐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 그 아저씨 당사자라고 말하지 뭐예요. 과일 가게 아저씨라면 저랑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 넘게는 차이가 나 보이던데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전 이모에게 화내며 아무리 내가 뚱뚱해서 인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내가 왜 그런 바늘끈 아저씨를 만나야 되냐고 말하니까 이모도 화를 내면서 너가 정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맞냐면서 매번 운동 좀 하고 살 좀 빼라고 말한 지도 벌써 3년이나 흘렀다며 그 시간이면 너희 엄마 하늘나라의 간세월과도 같다며 너희 엄마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남편 없이 힘들게 세상을 떠났으면 너라도 이제는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죽을 때 유언으로 너 하나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보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 이모 마음은 어쩌겠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시집을 가고 그것도 모자라 시장통에 과일 파는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시집을 가라니 게다가 나이 차이는 무려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모에게 그 아저씨 나이가 몇이냐고 자세히 물어보니 이모가 하는 말이 저보다 딱 15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딱 그래 보였어요. 제가 올해로 45살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내일이면 환갑인 딱 60세였답니다. 저는 이모에게 그 사람은 재혼이냐고 말하니까 그렇다며 오래전에 마누라가 지병으로 죽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얼마 전에 장가 보내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럼 아들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요즘 애들이 어디 그러냐며 아들도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모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늘 과일을 사러 갈 때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는 아저씨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기에 저는 다음날 이모에게 그 아저씨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리하여 약속을 잡고서 과일 가게 아저씨랑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가끔씩 시장에서 보던 후줄근한 옷이 아닌 양복으로 말끔하게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살짝 호감이 가긴 했어요. 그러면서 낯설은 건지 웃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상은 역시나 서글서글하니 정말 푸근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아빠 같은 느낌이 들면서 편안함이 감도는 느낌이 드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에게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급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진 게 아니고 그냥 가까운 친인척만 부르고 조용하게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민망하던지? 아직 이 아저씨랑 손밖에 안 잡아봤는데 같이 첫날 밤을 보낸다는 게
저 역시도 너무나 민망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남자라고는 일절 못 만나본 저로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긴장한 제게 와인을 건넸고 남편이 된 과일 가게 아저씨와 와인을 마시다 보니 금세 취하더라고요. 급기야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더욱더 이 아저씨가 좋아졌어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이란 거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이래서 남자랑 여자랑 함께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바로 그냥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잠시 놀래나 싶더니 저보고 이내 바로 임자라고 부르지 뭐예요. 저는 그게 뭐냐며 임자라고 부르면 너무 들어 보이니까 그냥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보고 뚱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뚱뚱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저씨는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저도 아저씨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자세히 보니 우리 아저씨 이 나이 이때껏 힘들게 과일 장사를 해서 그런지 저와는 다르게 빼빼 마른 게 정말 군살 하나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마른 모습이 좋긴 했지만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리하여 제가 이제부터 과일 가게 운영하는 거 도와준다고 해도 걱정 말라면서 평생을 혼자 한 거라며 저보고 살림하면서 푹 쉬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쉬면서 무료함에 TV를 켰는데 다이어트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다이어트고 뭐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나도 결혼도 했겠다. 늙은 남자지만 남편도 생겼겠다.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 조절에 들어갔는데 글쎄 남편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걸 보고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벌써 3kg이 훌쩍 빠진 것 같아. 난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이것 좀 보라며 살이 빠졌다고 말하네. 남편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환한 표정으로 제게 다이어트는 대체 못하러 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 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내가 당신 날씬한 거 원해서 결혼한 줄 아냐면서 당신의 펑퍼짐한 살집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다이어트 해버리면 그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냐며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민이 됐어요. 다시 그냥 살을 찌워야 되나? 다이어트는 평생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러고 보니 남편이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살이 조금씩 빠지는 걸 보고는 잠자리에서도 절 멀리하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다시 폭식하여 야식까지 챙겨 먹고 살을 찌웠더니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서 너무나 아름답다며 지금처럼 쭉 이렇게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저처럼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뭐 어쩌겠어요. 저도 빼빼 마른 이 남자가 좋은데 남편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뭐. 그래서 지금도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가지만 남편과 함께 할 때는 세상 어떤 여자보다 소중하게 다뤄지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주거든요. 평생을 뚱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지만 이 뚱뚱함까지 사랑해주는 늙은 내 남편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너무도 행복하답니다. 여보야, 오늘 밤은 조심하이소. 저번처럼 모르고 깔아뭉갤 수 있을지 몰라 얘. 그래도 남편은 너무나 좋기만 한가 봐요. 저도 물론 좋지만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호랍이라지만 뭐 어때요? 이렇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매일매일이 즐겁기만 하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